안종범 수석과 조인근 전 비서관 등 최순실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하는 등 최순실 논란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최창열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 교수님 먼저 이 토요일인데 이 검찰이 이번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하고 이제 검찰력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됐던 그 지적 중에 하나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이 이런 뭐 다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비판과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검찰이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비서관이라든지 최근에 또 그 태블릿 PC 문제의 태블릿 PC의 네. 소유주라고 지목됐던 김한수 네. 지금 현재 행정관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제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안종범, 정호성, 김한수,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이죠. 네. 그리고 김종 문체부 차관 이런 사람들 또 자택도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상황인데 일단 뭐 압수수색을 해서 뭐 자료를 이제 가지고 오고 하드 디스크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수사가 고발된 지도 오래됐고 그런데 지금 그동안 이 압수수색이 이렇게 되다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사무실도 그렇고 자택도 그렇고 이런 논란이 그렇게 제기되고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이러한 그 인사들이 계속 거론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과연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었을까라는 우려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압수수색을 이제 진행해서 자료 갖고 와야 되는데 또 청와대 입장은 지금 이것은 법에 의해서 청와대가 법률상 이미 제출을 하겠다 자료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내곡동 사저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특검이 잘 실시가 안 됐어요. 청와대 경호처가 거부함으로써.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자료 이미 제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런 보안이 필요한 곳은 이른바 공무소, 공적인 업무를 한 곳에서 공무소는 자료를 이미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할 때가 아니다. 자료 이미 제출할 게 아니고 압수수색에 완전히 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검찰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 방금 이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청와대는 이 압수수색에 응하는 대신에 자료 이미 제출을 대신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청와대와 협의하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상당히 전례가 없는 일로 보이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전례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가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 당했다는 걸 외신을 나가면은 일단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압수수색됐다 스캔들로 상당히 국격의 문제가 좀 추락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27일 전에 이렇게 했으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래도 특별수사본부 차려서 이렇게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걸 잘 해가지고 검찰도 명예를 좀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나중에 특검이 받아들여지면 자료들을 다 넘겨줘야 될 텐데 뭐 좀 실적이 있어야지 서울지검장이 지금 주도해서 성역 없이 수사한다고 해놓고 이것도 안 하면은 이 또한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형식적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조금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지하고 진전된 면이 있다 이런 판단을 드는 겁니다.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 이 검찰 수사가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뭐 고영태 씨라든가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도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성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국회에 나와서도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이니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일관된 입장만 그야말로 앵무새처럼 되풀이를 했었습니다. 고영태 씨의 경우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뭐 사이가 서로 안 좋아져서 이 상황까지 왔다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가 잘 좋아하는 것이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그때부터 이런 발단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고영태 씨가 저기 최 씨에게 그 소개한 차은택 씨 소개한 것도 고영태 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승철 부회장은 그 문제가 되는 그
미르 재단하고 네. K스포츠 재단의 그 설립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시하고 전경련이 나서서 기업에게 지시한 이런 정황 같은 것들이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의혹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얼마나 밝힐지 지켜봐야지 알겠죠. 근데 얼마나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 두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이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하고 사이가 틀어졌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그래서 이 고영태 씨의 조사에 따라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고영태라는 사람과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만난 그런 사연도 좀 비성장색이고 그동안에 또 뭐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 두 사람 간의 대화를 지켜보니까 사용하는 언어도 비정상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뭐 정상적인 관계가 오래 가겠어요? 뭐 우리 인생사 뭐 다 우리 최 교수님도 오래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시절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나쁜 시절이 있는데 아마도 많은 우리 저희들이 모르는 또 비밀들이 검찰을 통해서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고영태나 최순실이나 일단 공범 아닙니까? 공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최대한 그 자기들을 보호하려는 그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도 드네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판단하고 모범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런 케이스를 통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저는. 네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검찰의 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역시 특검 도입을 놓고 다양한 협상이 진행돼 왔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이 3대 성결 과제를 내세우면서 협상이 중단이 됐는데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상설 특검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별도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합의될 가능성 최 교수님 좀 있을까요? 합의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야당은 특검 협상을 중단을 했어요. 네. 3대 선결 조건이라는 게 새누리당 석고대죄해라. 그리고 네. 최순실 부역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 씨에게 협력한 사람들 다 이제 사과하고 뭐 어떤 검찰 조사 받아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설 특검과 지금 별도 특검으로 의견이 나누잖아요. 근데 상설 특검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관 추천위원회가 7명이잖아요. 대한변협 회장, 네.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등 국회 4명. 그래서 7명인데 이 7명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을 해요. 그 2명을 대통령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둘 중에서 1명으로 특검을 말이죠. 특별검사로. 근데 사실상 지금 최 씨 그 비리, 그 측근 비리가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결국 나중에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역시 이 논란의 중심은 전 박근혜 대통령을 봅니다. 네. 이 어떤 상당 부분 박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 사과할 때 시인도 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 사실은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당사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 당사자가 특검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셀프 특검의 논란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이거는 상설 특검은 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일상적인 비리라든지 일상적인 스캔들 사건 같으면은 뭐 이러한 논란이 필요가 없겠으나 이 사안이 워낙 성격이 다르잖아요. 일반 뭐 우리 대통령제에서 항상 얘기되는 임기 말 측근 비리와는 전혀 국면과 차원을 달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저는 상설 특검은 여당은 뭐 상설 특검 주장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특히 이제 어차피 2014년도에 여야가 합의해서 상설 특검법을 만들었으니 한 번도 시행도 해본 적이 없고 이번에 하자고 얘기합니다만 이번은 다르다. 이번은 야당의 주장처럼 어떤 그 특검의 방법, 시기 이런 걸 다 따로 정하는 좀 번거롭더라도 별도 특검으로 가는 게 전 맞다라고 보고 그러나 어쨌든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이런 특검을 서로 여당은 상설 특검하자 야당은 별도 특검하자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또 이것도 여야가 정쟁하는 거 이렇게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태 본질과 잠깐 비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특검 협상을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어떻게 협상이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의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특검 가지고 사실 얼마나 밝히겠어요. 특검은요 이 검찰력도 사실 그냥 검찰보다 약해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특검의 의미는 다른 측근들은 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지금 특별수사본부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그것을 하는 게 특검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네. 특검이 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특검을 국회발로 해서 이렇게 합의한 거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의 모든 그런 권력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검찰 권력이나 수사권 가진 공정한 수사가 안 되니까 객관적이고 이거를 좀 특검을 통해서 한번 국민들이 시원하게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해소를 좀 해보자 이런 뜻으로 시작한 건데요. 지금 상설 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도 없고요. 상설 특검을 해도 110일이나 걸립니다. 네. 110일.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이거 가지고 정치권에서 논쟁하고 나설 겁니까? 야당도 양보할 건 하고요. 그러나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불공정하다는 그런 전제 조건도 무조건 100%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야당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여당도 그것만 가지고 고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보할 건 하면서.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쯤이면 제 판단에는 야 이거 내가 진짜 협조할 건 하고 혹시나 내가 물론 소추는 안 되지만 형사상에 수사상에 협조할 거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슬기롭게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여야가 대화를 하고 짜내야지 이거 중단 선언하고 말이야 이런 야당의 태도도 또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반갑지는 그 않습니다. 말씀 나와서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헌법에 있는 조항이잖아요.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네.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란 말이에요. 소출한 것은 기소잖아요, 기소. 네. 기소는 어떠한 이유로도 아까 말씀드리는 그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어요. 기소할 수 없는 건데 물론 법조계에서 학설은 갈리잖아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수사라는 것은 소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라는 설이 있고 그렇지 않다. 소출을 안 한다는 것은 기소를 안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것이 꼭 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라는 네. 설이 있어요. 근데 조사를 하면서 만약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되겠네, 기소를 해야 되겠네 하면 그 기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 정신에 전혀 위배되지 않아요. 소출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국가 원수기 때문에 소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저는 전혀 조사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특검이 됐건 무엇이 됐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특검이 꼭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 검찰이 됐건 특검이 됐건 그 결과를 믿겠느냐.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거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지금 우리 박 교수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수사에 협조 또는 협조라고 그러면 안 되죠. 조사받겠다고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도 조사받았었고 9.11 테러 때도 부시가 조사받았어요. 조사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사건의 단초가 열리는 것이지 지금 워낙 많은 지금 의혹 제기들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이 사건의 또 본질이나 어떤 그 핵심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 수사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다시 최순실 씨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최순실 씨가 어제죠. 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서 검찰이 소환하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님. 이 최순실 씨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세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몸이 안 좋다고 밝히면서 이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왔는데 이 검찰이 소환하면 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귀국 시기 언제쯤으로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최순실 씨 말고 지금 핵심 관계자들은 다 귀국해서 조사를 받거나 귀국을 차은택 씨도 중국에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내주에는 아마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아마 그 시간을 넘긴다면 최순실이가 이야기한 들어와서 협조하겠다는 의미도 또 퇴색되는 거 아니겠어요? 늦어도 내주에는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아무튼 알려진 바로는 국정에 부담을 져서 되겠느냐. 대통령이 자기로 인해서 큰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그리고 자기 딸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유라가 이렇게 나이 어린 나이에 좀 자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런저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입고 있는 피해라든지 국민적인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지금 석고대죄가 아니고 빨리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검찰에서 밤새워서 증언을 해야죠. 그것이 대통령의 신의를 지키는 길이고 나라를 생각하는 길입니다.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보이지 않게 비선해서 그 많은 특혜를 늘어왔으면 제값도 결과가 나오면 떳떳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그런 양심도 없이 그러면 대통령하고 친구를 하고 이렇게 언니 동생 했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네. 네. 최순실 씨가 무슨 최 씨에게 국가에 대한 무슨 이제 걱정 이런 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네. 보고 불과 며칠 전에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계속했던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해서 다 그 거짓말임이 밝혀졌잖아요. 태블릿 PC가 본인 것이 아니다. 아마 그게 그 JTBC 보도 이전에 그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셀프 카메라인데 그거 어떻게 그 거짓말을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 얘기는 할 건 아니지만 지금 최 씨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귀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귀국을 안 하면 배길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아마 국내에서도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제 수사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고 또 계속 독일에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거고 또 모르긴 몰라도 지금 여러 지금 사람들이 귀국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네. 고용태 씨도 조사받고 귀국하고 차은택도 귀국한다는 거고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굉장히 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귀국하겠다라고 하는 거, 귀국하겠다고 하는 건 당연히 잘한 건데 지금 다 또 소환되고 이러니까 이 뭔가 지금 어떤 그 커다란 계획에 의해서 뭐가 짜맞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우려도 국민들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기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럼 그동안 사실 이 검찰 수사라는 것은 철저한 근거나 증거에 입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의혹을 제기한다고 그래도 그건 의혹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잘 확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허무하고 공허하게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꼭 그렇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그 최순실 씨가 당초 몸이 안 좋아서 비행기를 못 탈 정도라고 밝혔는데 갑자기 귀국하겠다고 밝힌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디 지금 이 21세기 대명천지에 뭐 어디 피해 살 곳이 어디 있겠어요? 기자들도 추적을 하는데 속된 이야기로 우리 국정원에서 맘만 먹으면 뭐 어디 가서 못 잡아오겠습니까? 이미 현실이 이미 너무나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지경에 온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가지고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든 하여간 자기가 들어와 가지고 증언을 함으로써 최소화해 보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벌 받은 거 빨리 받아야지. 만에 하나 버티다가 다음 정권 들어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이건 본인이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도 현 정권이 있을 때 들어와 가지고 뭘 할 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좀 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뭐 저는 중요한 동기라고 봅니다. 네, 최순실 씨가 귀국을 하게 된다면 이 굉장한 또 관심과 이 수사에 대한 주목을 또 받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커져만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뭐 배후에 또 다른 실세가 있다, 또 다른 배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최순실 씨의 언니 그리고 조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유진 씨가 실세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 추측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대로 최순실의 언니 최순덕 씨인가 그분의 딸이라고 그러죠. 지금 뭐 장시훈가 누구로 개명을 했다고 네. 하는데 상당히 최순실이가 좋아하는 조카였답니다. 뭐 나름대로 승마를 정유라라는 딸한테 시킨 것도 그 조카의 권유로 시킬 정도로 그 조카를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비선에서 활동하면서 똑똑하고 좋아하는 조카다 보면 여기저기 심부름을 시켰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설에는 뭐 차은택 씨를 소개하는데도 그 조카도 관여를 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아까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이런 걸 만들고 운영하는 사무총장을 맡기고 이런저런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다 이렇게 인발브가 된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최순실 일가 전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권력을 음영 속에서 누리면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흔적이기 때문에 이 나이 어린 그 조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할지 참 궁금한데 뭐 큰 죄의식을 느낄지 아니면 뭐 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할 것인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관련 의혹들은 모두 해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제 사실상의 첫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 수석들에게 일괄 사표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기에 대한 평가도 나오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뭐 인적 쇄신은 뭐 당연히 해야죠. 불가피하죠. 그건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것이 뭐 사태를 해결하는 충분 요건은 전혀 아닌 것이고 문제는 이제 내각에 대한 그 퇴진 문제, 이 문제도 이제 중요하죠. 지금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단 뭐 내각도 쇄신하겠다는 입장이긴 해요. 이제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게 이제 책임 총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책임 총리로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책임 총리가 어떤 의미냐. 책임 총리란 직책은 없어요. 그냥 총리인데 총리가 지금 헌법 86조에 나와 있는 대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그 통할이 명실상부한 그러한 통할이죠. 지금처럼 유명무실하게 존재가 없는 그런 총리 말고 정말로 행정각부를 업무를 조정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리더십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을 우리는 책임총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 나오는 것은 여야가 합의하고 추천하는 그러한 사람을 그런 중립적 인사를 이른바 거국 내각의 총리로 만들자. 그리고 거국 내각도 야당 인사도 좀 참여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이런 거국 내각의 거국 총리. 그 대신 대통령은
상당 부분 리더십이 상실되고 권위와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 속에서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외교나 안보에 충실한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것을 선언하면서 그럼 그게 전 사태 수습이 좀 될 것 같아요. 거국내가 거국총리 그리고 대통령이 일단 한 발 물러선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책임총리다. 그 책임총리 얘기는요. 총리 임명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였어요. 지금 말은 책임총리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적쇄신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와대 참모 개편 우병우 수석과 안정범 수석은 진짜 그만뒀어야죠. 그 최소한도 안정범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최씨를 둘러싼 의혹에 안 빠진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수석에 대해서 사퇴까지 아니더라도 진작 며칠 전에 최소한도 직무정지 시켰어야죠.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조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인적쇄신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인적쇄신 하겠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그러한 데 멈춰버린다면은 이 지금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그것은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된다.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된다. 그러나 지금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러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중의 여론들 또 물론 뭐 각 지면상 나옵니다만 지금 이 사태가 너무 지원하다 보니까 최소한 문고리 3인방 플러스 우병우, 안종범 뭐 이런 특히나 이제 지금 세간에 많이 회자되는 분들은 즉각 물러나야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순차적으로 다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고 아까 말씀하신 책임 총리제는 총리를 과연 어떤 임무를 시키느냐 정말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분을 시켜가지고 권한을 주느냐 여기에 지금 성공과 실패의 그런 답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헌법 86조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무위원을 임명 해임할 수 있는 권한만 주고 말이죠. 행정부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만 준다면은 어떤 인물이 앉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그래도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단서는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야당도 좋아하고 여당도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찾아서 과연 우리가 임명할 것이냐 이 숙제는 있는 거죠. 좀 아쉬운 게요.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중요한 건 역시 뭐 의혹 같은 걸 여기서 계속 제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네. 없어요.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문제잖아요. 그 대한민국이 거의 표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 여야가 합의하고 논의해가지고 그 책임 총리가 거국 총리 그야말로 책임 총리죠. 그렇게 되면요 이런 장점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개헌 얘기가 좀 묻혔잖아요. 근데 개헌은 여야가 상당히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이른바 유력 대선 주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라면 내각제적인 시험도 되는 거예요. 내각제는 다수당의 당수도가 총리가 되고 연정하는 거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사람을 총리로 합시다 하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각제에 대한 연습도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외교나 안보나 이런 것을 하고 임기 말까지 거국 총리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그 헌법 86조에 따른 행정각부를 실질적으로 통할한다면 이른바 이원 집정부제의 공부도 되는 거예요. 그건 원래 기대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개헌에 대한 훈련도 할 수가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나름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 아니 확립한다고 그럴까? 회복한다고 그럴까?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대통령도 살고 이 국정도 어느 정도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 이 국정의 공백을 해소할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오늘 관심을 받는 부분이 오늘 저녁에 예고된 촛불 집회 아니겠습니까? 뭐 네. 대규모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예고돼 있는데 이 촛불 집회 어떻게 좀 진행될 것으로 좀 예상하시나요? 이제 지금 진행되는 수사 결과라든지 또 대통령이 취하는 조치를 보고 이제 강도가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지금 진행되는 수사가 또 형식적이라고 판단이 들고 대통령이 반성을 많이 안 했다는 그런 판단을 하면 집회는 더 커지고 시국 선언은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휘발유를 붓는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북한 핵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상당히 어렵잖아요. IMF에 버금가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자꾸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수습하고 시간을
버는 범위 내에서 빨리빨리 좀 움직여달라는 거죠. 국회도 그래서 아까 야당한테 제가 부탁드린 게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집어던지고 협상 안 한다고 이럴 때가 아니야. 야당이라고 책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을 견제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은 빨리빨리 또 합의를 하고 또 안을 만드는데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당도 뭘 속고제자라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고 정말로 좀 겸허하게 국민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청와대가 지금은 권력이 누수현당했다 보니까 다행히 뭐 수사 대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국회 권력에서 역할이 지금 안 되면은 국민들이 어디에 의지하겠어요? 그럼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너무 그런 데모들이 또 커지고 그러면은 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빨리 좀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